우린 나토의 리더국이요. 어떻게 한국 무기를 사용한단 말입니까? 저어원 세계가 한나라의 결정에 경악했습니다. 나토의 리더국이자 북극 최전방에 위치한 노르웨이. 머리 위론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선회하고 북극해 심해에서는 핵 잠수함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제발 우리한테 팔아달라며 매달린 나라는 독일도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친유럽파 의원들은 수준 안 맞는 무기라며 거세게 반대했지만 결국 그들이 목격한 것은 핵심 전략 유출 불가라는 나라들 사이에서 500km급 장거리 정밀 타격 전력을 유럽 한복판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의 공급망이었습니다. 노르웨이를 공포에서 구해줄 단 하나의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었고 우리의 장거리 타격 능력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500km. 이 거리를 때릴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 없었습니다. 독일한테 물어봤습니다. 개발 중이랍니다. 미국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출 승인이 안 된답니다. 시간은 없고 선택지는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회의실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에리크 요한센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국방전략연구소에서 27년째 일하고 있는 선임 연구원이죠. 전문 분야는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와 억제 전략입니다. 젊었을 때는 육군 포병 장교로 복무했고 러시아 콜라반도와 마주한 북부 기지에서 혹한기 실사격 훈련을 지휘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지. 저는 27년 동안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무기를 판단해왔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오슬로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앉아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국방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장거리 정밀타격 체계 도입 예산 심의. 회의실에는 의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뒤쪽으로 언론 카메라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간간히 터졌죠. 평소라면 형식적인 절차가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위원장이 입을 열기도 전에 회의실 공기가 이미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안건을 발표하자마자 한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토마스 베르겐 의원이었습니다. 친유럽 성향으로 유명한 인물이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국방을 맡기자는 겁니까? 회의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토마스 베르겐 옆에 앉은 의원 서너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반대편에서는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뒷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전략 무기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감정이 회의실을 삼키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러시아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을 무기가 없습니다. 이 두 문장이 노르웨이 전체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국경에서 러시아 콜라 반도까지 직선 거리가 약 200km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아십니까? 차로 2시간이면 닿습니다. 그 안에 러시아 북해 함대 본부가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수시로 출항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죠. 러시아가 이 전력을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다는 보고가 매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억제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500km 이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체계가 노르웨이군에 단 한 발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부족한 게 아니라 제로였습니다. 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500km냐? 이게 핵심입니다. 러시아의 주요 군사시설, 보급기지, 지휘 거점들이 우리 국경에서 300에서 500km 권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를 타격할 수 없으면 억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억제력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움직이면 우리도 때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노르웨이는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였던 겁니다. 군은 다급하게 요구했습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초도 전력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 시점을 넘기면 전략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저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북부 기지에서 복무했던 시절 공급이 한 달만 지연돼도 작전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걸 직접 겪었으니까요. 납기 1년은 서류 위에선 그냥 숫자입니다. 하지만 전선에서는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보를 검토했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온 건 독일이었습니다. 유럽 공동 개발이라는 명분도 있었고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그럴듯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체계는 아직 개발 단계였습니다. 완성 시점이 불투명했고 500km 요구 조건을 지금 당장 충족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었습니다. 하이마스 플랫폼 기반으로 장거리탄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핵심 장거리탄의 수출 승인 자체가 불투명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대기 물량은 이미 과포화 상태였고 동맹국 우선순위에서 노르웨이가 상위권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독일은 준비가 안 됐고 미국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하나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 체계. 500km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시험도 이미 끝났고 생산 라인도 가동 중이라는 보고가 함께 올라왔죠. 회의실의 반응은 극단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반대쪽에서는 즉각적인 거부가 터져 나왔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럽에 대안이 있는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우리는 유럽 동맹을 버릴 겁니까? 그러자 맞은편에서 한 의원이 받아쳤습니다. 그 유럽 대안이 지금 당장 500km를 쏠 수 있습니까? 토마스 베르겐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죠. 하지만 토마스 베르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시에 지구 반대편 공급망이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도박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자료를 다시 넘겼습니다. 독일 체계의 개발 일정, 미국의 수출 승인 현황, 그리고 한국 천무의 시험 결과와 양산 현황. 숫자는 감정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석가이지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사거리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납기를 앞당기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토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소로 돌아와 불을 켜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500km. 이 숫자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로 어디인지 숫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이었습니다. 공급망은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게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유럽 내 협력이 전략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이라는 거리는 분명한 리스크였죠. 하지만 데이터는 감정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7년간 데이터를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그 소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란은 정치인들의 몫이죠.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건 숫자였습니다. 500km. 이 숫자 하나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동료 연구원 라르스 에릭센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라르스는 저와 15년 넘게 같이 일해온 미사일 체계 전문가입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죠. 그런 라르스가 그날은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아직 안 갔어? 라르스가 커피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죠. 못 가는 거지. 이 숫자들 좀 봐. 라르스가 제 옆으로 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건 후보책의 3개의 비교 자료였습니다. 독일, 미국, 한국. 사거리, 납기, 생산 현황, 기술 성숙도, 항목별로 쭉 정리해놓은 표였죠. 라르스가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일 쪽은 답이 안 나오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체계는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럽 공동개발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협력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500km를 쏠 수 있느냐? 답은 아니었습니다. 개발 완료 시점이 언제로 잡혀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라르스가 자료를 넘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정된 일정이 없어. 로드맵만 있고 구체적인 양산 시점은 아직 미정이야. 미정. 이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초도 전력화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완성 시점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개발이라는 건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지연되고 예산이 초과되고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죠. 저는 27년간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은? 라르스가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국이 더 복잡해. 미국 옵션은 이랬습니다. 하이마스 플랫폼 자체는 이미 검증된 체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탄이었죠. 이 탄의 수출 승인이 불투명했습니다. 미국은 핵심 무기 기술에 대해서 수출을 극도로 통제합니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해봤어? 라르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싱턴 쪽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지. 비공식이야. 기록에 남는 통화가 아니고? 라르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래? 공동개발 파트너가 아닌 국가한테는 우선순위가 낮다더군. 노르웨이가 요청해도 승인 절차만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어. 몇 년이면? 최소 4년에서 8년. 라르스가 등을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는 형광등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았죠. 8년. 이 숫자가 뜻하는 바를 저와 라르스는 둘 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8년이면 전략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8년 동안 러시아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줄 리가 없죠. 저는 북부 기지에서 복무할 때 그 거리를 직접 느꼈던 사람입니다. 콜라반도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레이더에 뭐가 찍히는지, 그 긴장감은 서류로는 절대 전달되지 않습니다. 라르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하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에서 한국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전무다연장 로켓 체계. 자료가 펼쳐졌죠. 사거리 500km 이상 유도탄 시험 완료. 양산 단계 진입. 생산 라인 가동 중. 수출 실적 다수. 납기 구체적 제시 가능. 라르스가 화면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미 양산 단계라고? 그렇게 돼 있어. 시험도 끝났고 유도탄 시험까지 완료된 상태야. 라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오슬로의 밤은 겨울이면 오후 3시부터 깜깜해집니다. 라르스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은 아직 만들고 있고 미국은 줄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한국은 이미 다 끝내놨다? 저는 라르스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관련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천물을 포함한 복합 패키지로 계약이 3차까지 진행되고 있었죠.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이거 봐. 폴란드. 라르스가 돌아와서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차 계약까지 갔다고? 그것만이 아니야. 현지 생산 라인 구축까지 합의했어. 단순 수입이 아니라 폴란드 안에서 직접 만드는 구조를 짜고 있다는 거지. 라르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건지 당황한 건지 정확히 읽을 수 없었지만 분명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유럽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네?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유럽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토마스 베르겐이 외쳤던 말이 뭐였습니까? 지구 반대편의 국방을 맡기자는 거냐. 그런데 한국은 이미 지구 반대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폴란드에 생산 거점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럽 우선주의자였습니다. 공급망은 가까울수록 안전하다. 이게 저의 27년 원칙이었죠. 그래서 독일이 답이 되기를 바랐고 안 되면 미국이라도 가능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선택지는 제 머릿속에서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배신이 아니죠. 데이터는 처음부터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라르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에리크, 하나만 물어보자. 감정 빼고 조건만 봤을 때 500km 충족하고 납기 맞출 수 있고 이미 양산에 들어간 체계가 몇 개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라르스도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분석가로서의 자존심이랄까요?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결론을 입에 올리는 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르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이르다. 서류상 숫자하고 실제 성능은 다를 수 있어. 확인할 게 더 남았어. 라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돌아서더니 한마디를 던졌죠. 근데 에리크, 확인할수록 같은 답이 나오면 어떡할 건데?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세 나라의 비교 자료가 나란히 떠 있었죠. 독일 칸에는 미정이라는 단어가, 미국 칸에는 승인 불투명이라는 단어가, 한국 칸에는 양산 진행 중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500km는 깎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499km면 괜찮겠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 기지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그 거리를 타격하지 못하면 억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이 시한은 정치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계산된 겁니다. 러시아의 전력 증강 속도, 우리 방어 체계의 노후화 시점, 동맹국 지원 가능성까지 전부 감안해서 나온 숫자죠. 여기서 2년만 밀려도 전략 균형이 무너집니다. 유럽은 준비 중이었고 한국은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납기는 약속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넘겨줄 수 있는 나라는 제한적이라는 뜻이죠.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자료를 반복해서 넘기고 숫자를 다시 대조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독일이 기적적으로 개발을 앞당기는 시나리오, 미국이 수출 승인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시나리오, 전부 가정이었고 전부 불확실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시나리오는 가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있으니까요. 시험이 끝났고 양산 중이고 폴란드에 납품하고 있고 유럽 내 생산 기반까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새벽에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도 창문 너머로 오슬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도시였죠. 이 도시의 시민들은 오늘 밤도 안전하게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 안전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창가에 잠시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고 조건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조건은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르스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확인할수록 같은 답이 나오면 어떡할 건데? 저는 핸들을 잡은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7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원칙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분명했습니다. 유럽이 답이다. 가까운 게 안전하다. 이 원칙 말입니다. 금이 간 자리에서 새어나온 건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가깝지만 없는 것과 멀지만 있는 것.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 아침 독일 측 브리핑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이 정말로 답이 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유럽에 그리고 제 원칙에.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별관 3층 브리핑실로 향했습니다. 독일 측에서 유럽 공동개발안을 발표하는 비공식 브리핑이 잡혀 있었죠. 비공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라는 건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솔직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서류에는 없는 진짜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브리핑실에 들어서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 대여섯 명, 국방부 실무진 서너, 그리고 연구소에서 저를 포함해 3명이 참석했죠. 라르스도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고 있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잘 들어보자. 독일 측에서는 2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방산업체 기술 담당 부사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독일 국방부 산하 기관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둘 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죠. 발표 자료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의 미래, 유럽이 함께 만듭니다. 제목이 그랬습니다. 부사장이 리모컨을 들고 발표를 시작했죠.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발표는 체계적이었습니다. 유럽 공동개발의 비전, 산업협력의 장기적 이점, 기술 주권 확보의 중요성.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그럴듯한 그래프와 로드맵이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듣고 있는 동안 마음 한쪽이 끌렸습니다. 유럽이 함께 만든다는 비전은 매력적이었으니까요. 제가 27년간 믿어온 원칙과도 맞아떨어졌죠. 가까운 공급망, 유럽 내 산업 기반, 동맹국 간의 신뢰.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유럽 방산 생태계를 함께 키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발표가 20분쯤 이어졌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가 로드맵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개발 일정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설계, 시제품, 시험, 양산. 깔끔하게 정리된 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표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계는 있는데 날짜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작 시점은 적혀 있었지만 완료 시점이 전부 범위로 표시되어 있었죠. 2028년에서 2032년, 2030년에서 2035년 이런 식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 한 명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산업협력 비율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독일 부사장이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참여국별 워크쉐어 배분, 현지 생산 비율, 기술 이전 범위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죠.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국방부 실무진이 질문했습니다. 노르웨이 방산업체의 참여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청 단계별 참여 가능성, 기술 인력 교류,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까지 부사장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마치 모든 질문을 예상하고 온 것처럼 보였죠. 그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만 하고 있었죠. 라르스가 옆에서 저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제가 언제 입을 열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독일 측 발표는 완성도가 높았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메모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대로 가면 독일안이 유력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오슬로 국방전략연구소에서 이 분야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입니다. 제가 질문한다는 건 가벼운 확인이 아니라는 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500km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도탄이 완성되어 있습니까? 브리핑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독일 부사장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부사장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부사장이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며 로드맵에 따르면 시험 단계 진입이 수년 내로 예상됩니다. 개발 진행 중 시험 단계 진입 예상. 저는 이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다른 문제였죠. 그러면 양산 가능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가 바로 이어서 물었습니다. 부사장이 슬라이드를 넘기더니 로드맵을 가리켰습니다. 최적 시나리오 기준으로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초반. 저는 메모지에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군이 요구한 시점을 나란히 적었죠. 2027년에서 2028년.
최소 5년에서 7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브리핑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500km급 유도탄의 수량은 몇 발입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사장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죠.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물량이 없습니다. 개발 완료 후 양산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브리핑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보유 물량 제로, 양산 시점 미정, 납기 보장 불가. 아까까지 고개를 끄덕이던 참석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자리에 앉았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라르스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라르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는 좋았어. 비전도 그럴듯했고 산업협력 조건도 나쁘지 않았지. 그래! 근데 문제는 하나잖아. 저는 라르스를 쳐다봤습니다. 라르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없다는 거야. 미래에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없다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인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독일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비전도 훌륭했고 장기적 청사진도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라르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브리핑실에서 독일 부사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답이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독일 측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의 체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유럽 공동개발이라는 명분과 장기적 비전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 판단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요.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세 후보를 동시에 띄워놓고 단 하나의 기준으로만 비교했습니다. 지금 있느냐, 없느냐. 독일, 없습니다. 미국, 줄 수 없습니다. 한국,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부 실무진 중 한 명이었죠. 아까 브리핑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센 연구원님, 아까 브리핑에서 질문하신 거 말입니다. 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차마 못 물어봤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원한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이 답이 안 된다는 건 선택지가 하나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기분 좋을 일이 아니죠.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어렵고 독일도 어려우면 남는 건 뭡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답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누군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나라 전체가 그랬습니다. 답은 보이는데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를 꺼내는 순간 정치적 논쟁에 휘말린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인데도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노르웨이 겨울은 그렇습니다. 해가 금방 집니다. 어둠이 빨리 찾아온다는 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존심은 억제력이 아닙니다. 유럽이라는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500km를 채울 무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래는 약속이었고 한국은 현재였습니다. 우리는 2035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한국 천무체계의 상세 기술 자료를 요청해둔 게 있었거든요. 비공식 경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했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한테. 실제로 이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라르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나? 이야기할 게 있다. 답이 바로 왔습니다. 폴란드 건이지? 라르스도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서 만들어 놓은 실적. 그게 서류상 숫자인지 실제로 돌아가는 라인인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유럽의 한계를 봤습니다. 독일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독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다만 현실이 비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좋은 계획과 좋은 무기는 다른 겁니다.
계획은 프레젠테이션 화면 위에 존재하지만 무기는 전장에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그날 밤 27년간 믿어온 원칙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유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데 자존심 따위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 가장 어려운 일은 적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르스와 저는 연구소 지하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창문 없는 좁은 방에 테이블 하나 놓인 공간이죠. 저와 라르스가 민감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쓰는 장소입니다. 라르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미국 쪽부터 정리하자. 어젯밤에 나도 좀 알아봤어. 어디 쪽이야? 워싱턴. 국방부 조달국 출신인데 지금은 민간에 있는 친구야. 내부 사정은 아직도 잘 알거든. 라르스가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통화 내용을 메모장에 정리해둔 거였죠. 저는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정밀 타격탄은 자국군 배치가 최우선입니다. 동맹국 수출은 공동 개발 파트너한테 우선권이 있고 노르웨이는 그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수출 승인 절차만 최소 3년에서 5년. 실제 물량 확보까지 감안하면 8년도 낙관적이라는 평가였죠. 8년도 낙관적이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재고가 부족해서 자기네 군한테도 제때 못 넘기고 있대. 그런 상황에서 노르웨이한테 빼줄 여유가 있겠냐고.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입니다. 가장 강력한 동맹이죠. 하지만 동맹이라는 건 정치적 약속이고 무기 공급은 물리적 현실입니다. 약속이 아무리 단단해도 없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확인한 것도 비슷해. 제가 어제 들은 내용을 라르스에게 공유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 외 국가한테는 우선순위가 낮다더군. 승인 계획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어. 라르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사실상 어렵다는 거잖아. 어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지. 우리 일정에 안 맞아. 8년을 기다릴 수 없잖아. 8년. 이 숫자를 입에 올릴 때마다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8년이면 러시아가 북극 전력을 완전히 재편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억제력 공백이 고착화되고 상대방이 그 공백을 자기네 전략에 반영하게 됩니다. 노르웨이는 방역할 수 없는 나라라고 러시아가 확신하는 순간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지도 앞으로 갔습니다. 북유럽 지도. 노르웨이 북부 국경선 너머 러시아 콜라반도. 빨간 점으로 표시된 러시아 군사 시설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북해 함대 본부, 잠수함 기지, 미사일 배치 지점. 라르스, 이리 와봐. 라르스가 옆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죠. 여기가 우리 북부 기지야. 여기서 이 점까지 320km, 이 점까지 450km. 그리고 여기, 이게 핵심이야. 500km 바로 안쪽에 러시아 지휘 거점이 있어. 400km짜리로는 안 닿는다는 거지. 그래, 490이어도 안 돼. 500은 깎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라르스가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거리를 메울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에 몇 개나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르스도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제 밤새 자료를 뒤졌으면서 모를 리가 없죠. 독일은 아직 없고 미국은 줄 수 없고 남는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건을 확인해야 해. 라르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한국이 폴란드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놓았는지, 약속인지 실적인지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라르스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정리해봤어. 공개 자료랑 내가 따로 확인한 내용이야. 화면에 뜬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진행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간의 계약은 이미 여러 채 걸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명만 해놓은 상태가 아니었죠. 일부 장비는 인도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건이 폴란드 땅에 도착해 있다는 뜻입니다. 현지 생산시설 구축도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기술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순 조립 수준이 아니라 핵심 제조 기술까지 포함된 이전이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공동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확실해? 제가 물었습니다. 공개된 계약 내용만으로도 확인이 돼. 그리고 폴란드 쪽 실무자한테도 연락이 닿았거든. 뭐래? 직접 들어봐. 전화번호 있어. 라르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죠.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산하 조달 기관의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라르스와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이라고 했죠. 인사를 나눈 뒤 제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요한센입니다. 오슬로 국방전략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건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과의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물건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 일부 장비는 이미 인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지 생산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시설 구축과 인력 훈련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이전은요? 진행 중입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핵심 제조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요. 일부 분야에서는 공동 개발 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 개발. 이 단어에서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과 함께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업 생태계 자체를 같이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한국 측의 납기 이행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약속한 일정을 실제로 지키고 있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죠. 한국 측이 약속한 일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일부 품목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하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죠. 라르스와 저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라르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에리크,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야.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 진행 중이 아니라 이미 이행 중. 물건이 움직이고 있고, 공장이 세워지고 있고, 기술이 넘어가고 있고, 함께 만드는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토마스 베르겐이 외쳤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국방을 맡기자는 거냐. 그런데 한국은 이미 지구 반대편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안에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생산 기반을 세우고 기술을 나누고 심지어 함께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수입이 아니라 동맹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서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독일, 개발 중. 양산 시점 미정. 500km 유도탄 보유 수량 제로. 납기 보장 불가. 미국. 수출 승인 불투명. 우선순위 목록에 노르웨이 미포함. 실질 납기 8년 이상. 재고 부족. 한국. 500km 유도탄 시험 완료. 양산 진행 중. 폴란드의 장비 인도 완료. 현지 생산 준비 단계. 기술 이전 진행 중. 공동 개발 단계 진입. 납기 이행률 100%. 세 나라를 나란히 놓고 보니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감정을 빼고 조건만 보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죠. 라르스가 제 메모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결론은 하나잖아.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이 무거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27년간 유럽을 믿어온 사람이 유럽 밖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틀린 게 아니라 바뀐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조건이 바뀌었고 제가 믿어온 원칙이 더 이상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게 된 거죠. 무겁지 않아. 다만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남았어. 뭔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 폴란드 쪽 이야기야. 한국이 폴란드한테 잘해주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도 같은 조건을 줄 수 있느냐는 거지. 산업협력은 어떤 수준까지 가능한지, 노르웨이 업체 참여는 보장되는지, 납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이걸 직접 확인해야 해. 라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군 쪽에서 움직여야 하는 문제 아닌가? 군도 움직이겠지. 하지만 조건을 분석하는 건 우리 몫이야.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하 회의실을 나서면서 계단을 오르는데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가 하나씩 풀리면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오니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군 쪽에서 보낸 내부 검토 자료였죠. 봉투를 열어보니 한국 천무체계의 기술평가 요약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군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자료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500km 이상 정밀 유도탄 시험 완료. 다양한 탄종 운용 가능. 체계 신뢰도 높음. 운용 환경 적응성 우수.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현 시점에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체계로 평가됨. 유일한 체계. 군도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현장에서 무기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밑줄을 긋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죠. 이 자료가 나중에 필요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국회에서 다시 논쟁이 벌어질 때, 감정이 아닌 근거를 제시해야 할 때, 이 한 줄이 힘을 발휘할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인데도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노르웨이의 겨울은 해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해 아래서도 결정은 내려져야 합니다. 어둠이 빨리 온다고 판단을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은 동맹이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은 약속이지만 억제력은 준비입니다. 준비가 안 된 약속은 전선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는 그날 마지막 남은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남는 건 하나였고 그 하나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 아니라 수치를 말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멀었지만 공급망은 이미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폴란드 안에서 유럽 한복판에서 생산 라인이 세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퇴근길 차 안에서 라르스한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은 나온 것 같다. 라르스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근데 문제는 답이 아니라 설득이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답은 나왔지만 이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토마스 베르겐 같은 의원들이 여전히 유럽을 외치고 있었고 정치적 명분은 데이터보다 목소리가 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7년간 데이터를 믿어온 사람입니다. 감정은 사거리를 늘려주지 않고 자존심은 납기를 앞당기지 못합니다. 조건은 이미 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과 산업협력 조건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공식 일정이 아닌 사전 조율 단계였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건 분석을 해달라는 거였죠. 한국 측이 제시한 산업협력 패키지가 노르웨이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술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라르스를 불러서 함께 봤죠. 이거 맞아? 라르스가 제 옆에 앉아서 자료를 넘기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산업협력 비율이 120%라고? 보통 무기 수출 계약에서 산업협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정 금액어치를 사면 판매국이 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우리 산업에 되돌려주는 구조죠. 현지 기업 참여, 기술 이전, 부품 발주 같은 형태로요. 보통 50에서 80%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100%만 넘어도 파격적이라는 소리를 듣죠. 그런데 한국이 제시한 건 120%였습니다. 계약 금액보다 더 많은 규모의 산업협력을 노르웨이에 제공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라르스가 물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으니까요. 가능한지 아닌지는 구조를 봐야 알지. 저는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면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이랬습니다. 노르웨이 방산업체가 부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청을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구성품 일부를 노르웨이에서 제조하는 구조였죠. 거기에 정비 및 유지 보수 기반을 노르웨이 내에 구축하는 방안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르웨이가 체계 운용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였습니다. 라르스가 자료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 사는 게 아니잖아. 산업을 같이 키우자는 거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독일이 브리핑에서 유럽 공동개발의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 그런데 독일의 그것은 아직 비전이었고 한국의 이것은 이미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비전은 미래에 있고 조건은 지금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실무진과 짧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와 라르스가 산업협력 조건에 대한 기술 평가를 공유하는 자리였죠. 참석자는 5명이었습니다. 군 관계자 2, 국방부 실무진 2, 그리고 제가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산업협력 제안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입니다. 군 관계자 한 명이 바로 물었습니다. 120%라는 수치가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겁니까? 폴란드 사례를 보면 가능합니다. 한국은 폴란드에서 이미 비슷한 구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시설 구축, 기술 이전, 공동 개발까지.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행하고 있죠. 국방부 실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노르웨이 업체 참여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보장됩니까? 부품 제조 참여, 정비 기반 구축, 기술 인력 교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르웨이가 독자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각자 메모를 하거나 자료를 넘기고 있었죠.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던 감정적 충돌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실무자였으니까요. 숫자를 보고 조건을 따지고 현실을 판단하는 사람들. 군 관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납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2027년에서 2028년 전력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한국은 양산체제가 이미 가동 중입니다. 폴란드에 납품한 실적을 보면 약속한 일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초도 물량은 2년에서 3년 내 인도가 가능하다는 게 한국 측 입장이고 폴란드 실적으로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합니다. 2년에서 3년. 독일의 203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5년 이상 빠릅니다. 미국의 8년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죠. 회의가 끝나고 복돼서 군 관계자 한 명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죠. 북부 기지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그 혹한의 국경지대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했죠. 요한센 연구원. 네, 오늘 자료 잘 봤습니다. 한 가지만 솔직하게 물어봐도 됩니까? 물론이죠. 당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정 빼고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27년간 감정을 빼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건만 놓고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북쪽에서 근무해본 사람은 다 알지. 공백이 뭘 의미하는지 그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 위의 숫자가 아니라 영하 30도 벌판에서 실제로 경계를 서본 사람만이 아는 무게, 억제력이 없는 국경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라르스가 남긴 거였죠. 국회 쪽 움직임 있다. 토마스 베르겐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수정안. 이건 토마스 베르겐이 한국안을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라르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정안 내용이 뭐야? 독일산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래. 한국과의 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유럽 대안을 다시 평가하자는 거지. 근거는 유럽 산업 기반 보호, 공급망 안정성, 전략적 자주성. 그 뻔한 이야기들이야. 뻔한 이야기. 라르스의 표현이 거칠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의 논리는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유럽끼리 힘을 합치자, 외부 의존도를 줄이자, 우리 산업을 보호하자.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죠.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500km를 메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요. 수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안 진행이 멈추지. 다시 원점이야. 원점. 이 단어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건 시간을 되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결정만 뒤로 밀린다는 뜻이죠. 그 사이에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북극의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을 테고 우리의 공백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분석가니까요. 표결에 개입할 수도 없고 의원들을 설득하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데이터를 정리해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내용을 하나의 보고서로 묶는 작업이었죠. 독일, 미국, 한국 세 후보의 비교 분석, 사거리, 납기, 생산 현황, 기술 성숙도, 산업 협력 조건, 폴란드 실적, 항목별로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의견이 아닌 사실로. 라르스가 밤 10시쯤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요. 이 사람은 제가 야근할 때마다 커피를 가져다 주는 습관이 있었죠. 또 밤새려고? 이번엔 밤새야 할 이유가 있어. 수정안 표결 전에 이 자료가 나가야 해. 라르스가 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보고서야? 비교 분석 보고서, 새 후보 현부. 조건만 놓고 객관적으로 비교한 거야. 이게 표결 전에 의원들 손에 들어가야 해. 의원들이 이걸 읽겠어? 라르스의 질문은 냉소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걱정이었죠. 정치인들이 기술 보고서를 꼼꼼히 읽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한 페이지 요약본만 보거나 보좌관이 정리해주는 한두 줄에 의존하죠. 읽든 안 읽든 내일은 내놓는 거야. 판단은 그 사람들 몫이고. 라르스가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자. 두 사람이 하면 더 빠르잖아. 그날 밤 저와 라르스는 새벽 3시까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적었죠. 현 시점에서 노르웨이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체계는 한국산 천무가 유일하며 납기와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라르스가 그 문장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한 줄이면 됐다. 저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죠. 오슬로의 겨울밤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 밤도 아침은 옵니다. 라르스, 응, 이거 내놓으면 시끄러워질 거야. 토마스 베르겐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알라, 그래도 내야 해. 당연하지. 안 내면 우리가 뭐 하러 20년 넘게 여기 앉아 있었겠어. 라르스의 그 한마디가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분석가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한 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답을 내놓는 사람들이죠. 그게 27년간 제가 해온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국방부와 국회 국방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동시에 보냈죠. 보내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이었는지 피로였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라르스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토마스 베르겐 측에서 반응이 왔대. 보고서를 문제 삼겠다고.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은 이 보고서가 한국을 편향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유럽 대안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렸다고 공격하겠죠. 정치는 늘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불편하면 데이터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건 사실뿐이었으니까요. 독일 부사장이 직접 개발 중이라고 말한 것, 미국 측에서 승인 계획이 없다고 한 것, 폴란드에서 한국 장비가 일정대로 도착하고 있다는 것, 전부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공격하고 싶으면 하라지. 숫자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면서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오슬로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들을 재우겠죠. 그 일상이 지켜지려면 누군가는 이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치는 토론했지만 조건은 이미 답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잡은 게 아니라 준비를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준비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표결이었습니다. 숫자와 감정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 저는 다시 방청석에 앉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맨 뒷줄이 아니라 앞줄에 앉을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보고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직접 보고 싶었으니까요. 표결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죠. 27년간 분석해온 것들이 오늘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옷을 갖춰 입고 집을 나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슬로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죠. 국회의사당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입구부터 줄지어 서 있었고 기자들이 의원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었죠. 평소 국방 안건에 이 정도 관심이 쏠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건이 노르웨이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는 뜻이죠. 저는 방청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는 맨 뒷줄에 앉았지만 이번에는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만든 보고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으니까요. 라르스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표정 없는 얼굴이었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라르스를 15년 넘게 봐온 저만 알아챌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의원들이 자리에 앉고 방청석에도 빈자리가 거의 없었죠. 뒤쪽 카메라석에서 셔터 소리가 간간히 터졌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안건은 장거리 정밀타격 체계 도입, 본안에 대한 최종 토론과 표결입니다. 먼저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발의자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와는 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죠. 차분하게 준비해온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정적인 반대보다 논리적인 반대가 더 설득력 있으니까요. 토마스 베르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본안의 진행을 중단하고 유럽 대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이 이어갔죠.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방을 유럽 밖, 지구 반대편 국가에 의존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선택입니까? 토마스 베르겐은 준비를 철저히 해온 게 분명했습니다. 유럽 공동 방산 체계의 장기적 가치, 영내 공급망의 전략적 안정성, 유럽 산업 기반 보호의 필요성, 슬라이드까지 준비해서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독일과의 공동 개발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유럽의 기술 주권을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이 기회를 버리고 아시아에 손을 벌리는 것은 노르웨이의 전략적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청석 일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의 논리는 듣기에 그럴듯했으니까요. 유럽이라는 단어, 자주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럽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편의를 위해 장기적 가치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이 끝나자 한쪽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박수였죠. 토마스 베르겐이 자리에 앉으며 주변 의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본안에 대한 찬성 측 발언을 듣겠습니다. 맞은편에서 의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국방상임위 소속의 중진 의원이었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토마스 베르겐 의원님의 유럽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유럽인입니다. 유럽 협력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더니 톤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럽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민의 안보가 중요합니까? 회의실에 미세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체계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양산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500km를 타격할 수 있는 유도탄이 한 발도 없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독일 측이 직접 말한 겁니다. 토마스 베르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미국 역시 수출 승인 전망이 불투명하고 실질 납기가 8년 이상입니다. 그 8년 동안 러시아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중진 의원이 자료를 들어 올렸죠. 제가 만든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오슬로 국방전략연구소의 비교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새 후보 체계를 조건별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사거리, 납기, 생산 현황, 산업 협력 조건, 모든 항목에서 결론은 동일합니다. 자료를 펼쳐 들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체계는 한국산 천무가 유일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토마스 베르겐 쪽 의원 한 명이 손을 들었죠. 그 보고서가 한국에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진 의원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편향이라고요? 이 보고서에 담긴 건 사실뿐입니다. 독일 측이 직접 개발 중이라고 말한 것, 미국 측에서 승인 계획이 없다고 한 것,
폴란드에서 한국 장비가 일정대로 도착하고 있다는 것. 어느 항목이 편향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중진 의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군은 500km 타격 능력을 필수 요구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초도 전력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군사적 계산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납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공급망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전시의 지구, 반대편 공급망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중진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비 인도도 완료된 상태이고 기술 이전이 진행 중이며 공동 개발 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 안에 생산 거점이 세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 반대편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의 입이 닫혔습니다.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죠.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봤습니다. 앞줄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토마스 베르겐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논리로 준비해온 사람이 논리로 막히는 순간이었죠. 위원장이 토론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의원들이 등을 고추 세웠고 방청석도 숨을 죽였죠. 카메라 셔터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적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정적, 버튼을 누르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죠.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 14, 반대 87, 수정안 부결. 회의실에 한숨소리가 퍼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인지 탄식의 한숨인지는 사람마다 달랐겠죠. 토마스 베르겐은 전광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멈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위원장이 곧바로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로 한국산 천물을 도입하는 본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적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시 정적, 다시 버튼 소리. 찬성 87, 반대 14. 본안 통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회의실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죠. 속보를 보내야 하니까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라르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둘은 가만히 앉아서 전광판의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7대 14, 압도적이었습니다. 라르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났네. 끝났어.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죠. 27년간 데이터를 믿어온 사람 둘이 데이터가 정치를 이긴 순간을 지켜본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조건이,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기자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요한센 연구원님,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이시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답을 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는 결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숫자가 이긴 겁니다. 건물을 나서니 바깥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잿빛 하늘이 약속을 지킨 거죠. 저는 눈을 맞으며 잠깐 서 있었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이 건물 한쪽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죠. 토마스 베르겐은 차분하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납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독일 체계의 양산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토마스 베르겐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았죠. 카메라가 그 순간을 전부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돌아섰습니다.
위험한 건 거리가 아니라 지연이었습니다. 유럽은 미래를 약속했고 한국은 현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국회는 현재를 선택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500km. 이 숫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이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조건은 조용히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그 조건이 이겼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우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고 엔진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로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날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27년간 유럽을 믿어온 사람이 조건 앞에서 고개를 숙인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27년간 지켜온 원칙에 가장 충실한 결정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따르라.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조건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라. 저는 그 순간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속보가 먼저 나갔고 저녁 뉴스에서는 톱 기사로 다뤄졌죠. 노르웨이, 한국산 장거리 타격 체계 도입 결정. 헤드라인이 전부 그 한 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같은 문장이 나왔고 인터넷 뉴스피드도 그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했죠. 당신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래? 응. 그래서 기분이 어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분의 문제가 아니야. 맞는 결정이 내려진 거지.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27년을 같이 산 사람은 알고 있죠. 제가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와인을 반 잔 더 마셨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죠. 다음 날부터 후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유럽 방산업계가 술렁였습니다. 노르웨이가 유럽산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업계 전체에 충격을 줬죠. 독일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고 프랑스 방산 매체에서는 유럽 방산 체계의 경쟁력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르스가 아침에 연구소로 출근하자마자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유럽 쪽 반응 봤어? 봤지? 독일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더라. 불편할 수밖에 없지. 자기들이 유력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라르스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에리크, 나도 솔직히 말하면 독일이 불편한 게 이해가 돼. 유럽 국가가 유럽 밖에서 핵심 무기를 사겠다는 건 전례가 흔치 않은 일이잖아. 그래, 흔치 않지. 하지만 흔치 않은 상황이 먼저 있었잖아. 우리의 억제력이 제로인 상황이. 이 상황이 먼저 흔치 않았던 거야. 라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었죠. 독일이 지금 당장 500km짜리를 내놓을 수 있었으면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겠어? 미국이 내년에 물량을 보내줄 수 있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야. 한국이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준비가 끝나 있었던 거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간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이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된 거죠.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준비가 끝나 있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오전에 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표결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내부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국방부 별관 회의실. 참석자는 군 지휘부 인사 셋과 국방부 실무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연구소 분석관 둘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결 전까지만 해도 군 내부에도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으니까요. 정치가 조건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표결이 끝났고 압도적인 표차로 본안이 통과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안도의 기운이 깔려 있었습니다. 군 지휘관 한 분이 회의를 열면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서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산 천무체계의 요구 조건 충족 항목을 하나씩 정리한 표였죠. 표결 결과와 별개로 앞으로 진행될 실무 과정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건 충족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거리 500km 이상, 충족, 유도탄 시험 완료 상태, 양산체제 가동 중, 폴란드의 인도 실적 확보, 현지 생산 기반 구축 진행 중,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단계 진입, 산업 협력 비율 120% 제시, 납기 이행률 현재까지 100%,
항목을 읽어 나갈 때마다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쭉 나열해서 보니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던 거겠죠. 군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요한센 연구원, 이 조건들을 종합했을 때 당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분석가로서 과장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하죠. 한국은 우리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충족했을 뿐 아니라 일부 항목에서는 기대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협력 조건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계획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걸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에서 이미 해본 거예요.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증명한 거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지휘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북극 억제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입니다. 그 한마디가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백을 안고 버텨야 했던 겁니다. 500km를 메울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던 거죠. 이제 그 공백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건 군이 비로소 제대로 된 전략을 짤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참석자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표결 전에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개인적 의견을 물었던 그분이었죠. 북부 기지에서 오래 근무한 분, 요한센 연구원. 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맞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분이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뭐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은 아닙니다. 좋다는 건 감정이고 맞다는 건 판단이니까요. 당신은 참 끝까지 그런 사람이야. 그분이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서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오슬로의 겨울에 해가 비치는 순간은 드뭅니다. 그래서 더 눈에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들을 천천히 되짚어 봤죠. 국회의사당에서 회의실이 갈라졌던 날, 라르스와 밤새 자료를 분석하던 밤, 독일 브리핑에서 답이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폴란드 실무자의 전화, 새벽 3시까지 보고서를 쓰던 밤, 그리고 오늘 87대 14라는 숫자,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숫자를 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내놓은 것.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죠. 하지만 그 숫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다시 봤습니다. 토마스 베르겐이 인터뷰에 나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표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토마스 베르겐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바로 이어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장기적으로 유럽밖에 핵심 무기를 의존하는 구조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합니다. 기자가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체계가 대안이 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양산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토마스 베르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더 필요했겠죠. 문제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시간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텔레비전을 끄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노르웨이 북부에서 러시아 콜라 반도까지 이 거리를 수천 번은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 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억제력이 들어설 겁니다. 공백이 아니라 능력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한국은 이 기회를 잡은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던 겁니다. 시험을 완료했고 양산에 들어갔고 수출 실적을 쌓았고 유럽 안에 생산 기반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결과죠. 저는 그날 밤 지도를 접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분단 국가로서 수십 년간 군사적 긴장 속에 살아온 나라,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야 했던 나라, 그 절박함이 기술이 됐고, 기술이 산업이 됐고, 산업이 오늘 우리의 선택지가 된 겁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인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모든 것이 가라앉았습니다. 뉴스도 줄었고 국회도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죠. 토마스 베르겐의 이름도 더 이상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결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 묻히죠. 하지만 저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표결이 끝나고 실무 절차가 시작됐는데 제 머릿속에는 다른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납기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고 산업협력도 아니었죠. 한국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이 질문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서 한국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가의 습관이죠. 결론이 나왔어도 그 결론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찝찝한 겁니다. 무기체계의 성능 수치 말고 이 나라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 위로는 북한, 그 너머로 중국과 러시아, 아래로는 바다, 동쪽도 바다, 서쪽도 바다, 사방이 막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 넘게 군사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70년입니다. 우리 노르웨이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해도 한국이 겪어온 긴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수시로 날아오는 나라, 포병이 수도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 나라. 그 상황에서 한국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누구한테 기대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요. 라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죠? 라르스, 하나만 물어보자. 응. 한국이 미사일 개발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젠지 알아? 라르스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70년대 아닌가? 정확하진 않은데. 마야, 1970년대야. 50년 전이지.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50년? 그래. 50년 동안 개발하고 시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그걸 쉬지 않고 반복해온 거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전화기 너머에서 라르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러니까 어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게 핵심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사를 훑어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사거리가 짧았습니다. 180km부터 시작했죠. 그때 미국이 제한을 걸었습니다. 사거리를 더 늘리지 말라고. 한국은 그 제한 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늘릴 수 없으면 정확도를 올렸습니다. 탄두를 개량했습니다.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풀릴 때마다 사거리를 늘려갔습니다. 300km, 500km, 800km.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뒤에는 1000km를 넘겼습니다. 이건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한 계단씩 올라간 겁니다. 실패도 있었을 거고 좌절도 있었겠죠. 예산이 부족했던 시기도 있었을 거고 기술적 벽에 부딪혀 몇 년을 허비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위협이 있으니까, 포기하면 끝이니까. 한국에게 미사일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예산을 줄이고 개발을 미루는 동안에도 한국만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노르웨이와 한국 사이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국경 너머에 위협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러시아가 있고 한국에게는 북한이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그 위협 앞에서 50년 동안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 우리는 유럽과 미국에 의존해 왔다는 것. 이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평화 속에서 방산 산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긴장이 줄었고 국방 예산이 깎이고 개발 일정이 늘어지고 긴급함이 사라졌죠. 독일이 500km짜리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긴급함을 잠재운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단 한순간도 급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휴전선 너머의 포병은 늘 거기 있었고 미사일 위협은 해마다 커졌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한국의 방산산업은 진화했습니다. 개발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고 그 기술이 5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개발에서 시험으로, 시험에서 양산으로, 양산에서 수출로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 나라,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겁니다. 천무라는 이름으로. 며칠 뒤 연구소에서 라르스와 점심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리크, 한국이 방산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며? 그래! 불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었지. 폴란드, 호주, 중동, 동남아시아 전방위로 확장하고 있어. 갑자기 잘 만들게 된 건 아닐 텐데. 당연하지. 50년 동안 쌓아온 거야. 다만 세상이 그걸 필요로 하는 시점이 지금 온 거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전체가 다급해졌잖아. 무기가 급하게 필요한데 유럽 안에서는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그때 한국이 있었던 거야. 준비된 채로. 라르스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좋았다는 거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이밍이 아니야. 준비야. 타이밍은 운이지만 준비는 실력이야. 한국은 50년 동안 준비한 거고 세상이 그 준비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거지. 운이 좋은 나라는 한 번 팔고 끝나지만 준비된 나라는 계속 팔아. 한국이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야. 라르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은 성장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네. 그 한마디에 저는 포크를 멈췄습니다. 살아남은 거다. 라르스가 무심하게 던진 이 말이 모든 걸 정리해 줬습니다. 한국은 성장한 게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단련된 겁니다. 분단의 긴장이 기술을 만들었고 기술이 산업을 키웠고 산업이 수출 경쟁력이 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낸 필연.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서 북극 지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국경, 러시아 콜라반도 이 거리를 수천 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이 그어질 겁니다. 500km. 한국이 만든 억제력이 우리의 북극을 지키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북극의 공백을 메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이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준비해 놓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수많은 무기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 분명한 결론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논했고 조건은 답을 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시험하고 만들고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500km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억제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준비해온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단련된 것입니다. 분단이라는 현실이 그들을 멈추지 못하게 했고 위협이라는 압박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단련의 시간이 50년이었고 그 50년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단련의 결과가 북극의 바람 속에 서게 됩니다. 노르웨이의 국경을 지키게 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기술이 북유럽의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만들어낸 기술이 북극의 평화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건을 따랐고 그 조건은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